이 코너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한 달에 한 번 귀한 패널 모시고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 땡땡땡.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를 한 분 모셨어요. 유신 정권의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이죠. 민청학령 사건에 연루돼서 사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 후에 삼선 의원을 지내셨고 노무현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분입니다. 유인태 전 수석, 유인태 전 의원, 오늘 월간 유인태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 수석, 전 의원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의원이 수석보다 조금 높은 자리. 아니, 의원이 청와대 수석보다 높아요? 아니, 수석은 차관급이고 예. 의원은 원래 장관 내지는 장관과 차관 중간쯤으로. 그렇게 되는 거군요. 직급으로 따지면. 직급으로, 그렇죠. 그럼 의원으로 불러드려야 돼요. 아무렇게나. 이미지는 의원이 더 나쁘고. 이미지는 나쁘고. 고르세요. 그럼 이미지입니까? 직급입니까?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러면 이미지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유인태 전 수석으로 가겠습니다. 얘기할 게 많은데 어떤 얘기부터 좀 풀어볼까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셨잖아요. 예. 특활비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예. 특활비. 그때도 당연히 청와대 특활비라는 게 있었죠? 있죠. 예. 쓰셨죠? 예, 그럼요. 쓰셨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가 되는 건 국정원의 특활비를 예. 박근혜 대통령이 갖다 썼다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아주 주기적으로 상납받아서 매달 1억 원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그 특활비가 제가 알기로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쓰는 예. 게 관행이었고. 예. 국정원 것을? 국정원 예산을. 그래서 저 강삼재 그때 사무총장인가가 총선 때 그 지원한 자금이 국정원 돈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여튼 그때까지는 관행이었다. YS때까지는.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김대중 정부의 속사정까지는 잘 모르지만 박지원 의원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김대중 정부부터 없어졌다고 그랬고. 없어졌다. 저희 때는 그 전에 청와대 수석들 같으면은 이제 사람들 만나는데 만나기가 좀 거북하잖아요. 얼굴이 알려져 있고. 근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저는 뭐 어디 호텔의 비즈니스룸 뭐 잠깐 빌려서 보든지 아니면 조용한 커피숍을 해서 만나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롯데 호텔, 플라자 호텔, 왜 조선 호텔 그 시청 근처에 가까운데 그 수석들 방이 있었어요. 그것도 미팅을 위한. 사람 만나고 그것도 다 국정원이 이제 그 임대한 방을 수석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전까지 일종의 관행이었는데 우리 땐 그것도 없어가지고 뭐 저는 하여튼 뭐 사람 만날 때 참 그 어디 눈에 안 띄는 뭐 커피숍 찾고 하느라고 고생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참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YS 때까지는 유명한 호텔에 수석 방을 하나 대여를 국정원이 해줬다. 모든 수석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주요 수석들, 정무수석, 뭐 대인관계 뭐 이렇게 하는. 뭐 하여튼 국정원 예산이니까 그런 식으로 현금으로도 갖다 쓰고 뭐 호텔 방 같은 거 임대료를 대납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하여튼 우리 정부에서는 뭐 일체 없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없었고. 예, 없었고 수석들한테 월 한 500만 원 이제 특활비가 줘주는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월 5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500을 어떤 식으로 씁니까? 근데 그거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해서 전 수석 보좌관들을 모아놓고 우리 저 역사에 그 당당합시다. 투명합시다. 그러니까 이 특활비를 전부 내역을 적어서 기록관에 남기자. 기록에. 그래 우리 때 노무현 정부에서 수석들이 쓴 특활비 내용은 국가기록원에 다 보관이 돼 있어요. 아니 특활비라는 거는 그렇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특활비라고 떼놓는 건데 그것도 기록하자. 하자고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제안을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500을 받으면 아마 주로 저 기자들하고 밥 먹는데 제일 많이 그 돈이.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은 상대한테 내시호하기가 참 그러니까. 아니 그거야 그래. 난 그때 짐승이라고 그랬잖아. 짐승들하고 밥 먹으면 사람이 내게 돼 있었어요. 기자들이. 지금 기자들 듣고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원래 기자들한테 좀 짐승기가 있잖아요. 야수 같죠. 거칠죠. 그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500이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무수석은 만나는 게 일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국정원 예산을 갖다가 청와대 갖다 쓰는 관행은 없어졌는데. 자,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네. 청와대 국정원의 예산을 갖다가 청와대가 쓰는 그 특활비는 DJ 정부부터는 없어졌다. 예, 그렇게. 그 청와대의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특활비를 청와대가 쓰는 건데도 기록을 다 남겼다. 다 하자고 그래서 다 남겼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국정원 것을 갖다 쓰는 거는 관행은 또 언제 부활된 걸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 때입니까? 이거는 제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뭐 국정원 이 조사를 하다가 그 청와대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갖다가 공식적으로 썼다기보다 물론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3인방만 알고 그렇죠. 다른 그 소위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오는 것도 그것도 모르고 어디에 쓰였는지도 지금 몰라요. 더더군다나 말이죠. 저는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 관행인데 그게 뭔 죄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 아시다시피 60 무렵까지는 우리나라 고문이라는 게 아주 그 횡행했잖아요. 고문? 예. 그렇죠. 뭐 절도범도 잡혀 들어오면. 전기고문, 물고문. 뭐 경찰서 들어가면 우선 두드려 패기부터 했어요. 뭐 그렇게 자백하라고. 자, 고문하는 게 수사관에서 관행이니까 그거 왜 지금 고문한 걸 가지고 요새 누가 고문을 했다고 치면은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꼴이나 마찬가지다. 과거에 다 고문했는데. 고문 다 해서 예전에 전기고문, 물고문에서 자백받았는데 고문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홍준표 대표가요.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에 매달 한 4, 5천씩을 특활비로 받았는데 그거를 내가 생활비로 집에다 갖다 줬다라고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죠. 아, 특활비 이거 그러면 그때 유용했다는 얘기냐 홍준표 대표가. 그러자 유용했다는 건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집에다 갖다 준 적은 없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세요? 글쎄, 아니, 그 17대 국회에서 행자위원장을 할 때 그 친구가 환노위원장을. 홍준표 대표가. 거기도 상임위원장을 하고 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인연으로 좀 아는 사이인데 사람이 저래 구질구질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원래 또 구질구질까지 얘기해. 아니요. 좀 화끈한 친구였다고. 그때는 나 인간적으로 괜찮게 본 친구인데 지금 나이가 아직 소위 지공이 아직 안 됐어요. 지공이 뭔지 모르시나? 지공이 지하철 공짜 타는 나이가 아직 안 돼서 만 65세가 되면 지공선사라고 그러는데 걱정이 뭐 말을 지가 엊그제 한 말을 가지고 오늘 또 뒤집고 그 기억을 한다고 그러면 저런 말을 못할 거 아니냐. 저렇게 말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요새 좀 걱정스러워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나가서. 그냥 여기서만 걱정하지 뭐 어디 마시고. 외국 가 있다 그러고.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놈이 전화하면 바꿨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은태 전 수석. 뭐 말씀이 그냥 거침이 없으세요. 아니 이럴 바에는 그럼 아예 특활비 없애버리자. 이런 청취자 의견도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아주 없앨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안 돼요? 현실적으로 좀 비밀이 필요한 게 있어요. 이러다 업무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뭐 정보기관 같은데 국정원 예산 같은 데서 특수활동비를 없애자고 그러면 사실은 그 제대로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특활비를 없애자는 건 아니고 그 얘기는 좀 너무 그건 좀 극단적이고 극단적이고 그 투명성을 좀 더 이렇게 높여가고 그렇죠. 특수활동비 자체 항목의 예산은 지금보다 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냐. 공개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기록을 하게 해서 최소한의 양심적 장치라도 집에 가서 그러니까 그 생활비로 보태 쓰는 이런 건 없게끔 할 수 있진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도 드네요. 그래요. 특활비 얘기했습니다. 요즘 정치판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정당들의 그 모습은? 글쎄 참 결국 그 야당이 건강해야 이 우리 정치가 바로 가고 여당도 청와대도 가게 돼 있는데 지금 제1야당의 모습이 그렇게 조금 더 상식을 좀 찾아서 좀 건강한 그 견제자 역할을 좀 해주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 보시면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비상식적이라고 보세요? 또 그 얘기하면 아까 계속 제가 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충분히 하셨어요. 했으니까 충분히 하셨어요. 이렇게 우려를 또 얘기해야 되니까 반복하지 않겠고요. 조금 더 좀 이성을 찾아서 좀 상식을 회복해서 이 제대로 견제할 부분은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할까 하는 걸 좀 무조건 다 모든 걸 그냥 반대만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 처음으로 어제 헌재 소장 적격으로 같이 한 거는 이진성 소장. 물론 뭐 헌법재판관을 자기들 정부 때 지명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렇죠. 협조할 건 하고 강력하게 좀 비판할 건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그 야당의 목소리에 청와대도 좀 더 귀를 기울일 텐데 지금은 별로 귀를 기울이게끔 처신을 하질 않는 게 저는 사실 우리 정치 발전에 참 걱정스러운 대목이라고 봅니다. 제1야당이 건강하게 힘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말하자면 사실 지지율도 말해주잖아요.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우려스럽다는 말씀. 건강해지길 바란다는 바람이시네요. 잘 되길 바란다는 지지율 한 30%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좀 잘해가지고. 14, 15 왔다 갔다 하죠. 잘해서 자유한국당이 30은 나와야 이게 청와대도 건강하게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쭉 나갈 수 있다는 말씀. 그리고 한 30% 돼야 이제 그 자기 지지층들 중에는 합리적 보수도 있고 중도 보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그분들의 눈치도 좀 보는데 지금 저 지지율에서는 아주 그 극단적인 콘크리트 지지율. 그 사람들의 뭐 그 눈치만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저렇게 좀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 빨리 거기서 좀 벗어나서 좀 그 상식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치판 중에서도 제1야당의 건강성 회복을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아주셨어요. 그 밖에 이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통합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통합 문제. 하여튼 3당도 그동안의 양당 체제가 가졌던 폐해가 크기 때문에 3당이 좀 건강하게 자리 잡는 거. 그거는 이제 그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안철수 지금 대표가 이 안철수 현상을 만들 때 새정치와 그 총선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나와가지고 저 국민의당을 만들었을 때는 사실상 안철수 현상을 지지할 때 했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말하자면 호남에서 지역구를 거의 뭐 쓸다시피 할 때도 거기에서 가장 장년층의 지지를 받았고 호남에서도 원래 새정치를 안철수 현상이 생겼을 때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는 완전히 지지층의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정치 행보를 하기가 깝깝해진 거죠. 깝깝해졌는데 다만 지금 저렇게 통합이라고 하는 게요. 옛날에 지역 맹주들이는 뭐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오야 맘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리더 맘대로. 이것도 미국 말이군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말로. 뭐 그냥 우두머리. 우리 세대는 그냥 그걸 오야 맘대로 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야, 상김 시대야. 그 사람 도장이 들어간 공천장 가지면은 배지를 할 때가 몇십 군데 이상 됐던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시대는 갔잖아요. 갔어요, 이제. 갔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 뭐 어느 정치 지도자의 공천장 가지고 안전하게 당선될 곳이 몇 군데라도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그나마 마지막 그 세대입니까? 마지막 그래도 박근혜 공천장 가지만 당선될 때가 한 열 몇 군데는 그게 그럼요. 마지막 정치인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통합이라고 하는 거를 서둘러서는 안 되고 제일 안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가 혼자 결정을 하고 뭐 어디 기업의 CEO 대주주가 혼자 결단하듯이 사실 탈당도 그렇고 국민의당 창당도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잖아요. 함께 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번에도 통합을 저렇게 밀어붙여가지고는 저는 제 3당이 저는 잘 건재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오히려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조금 이 운반하는 과정을 잘 속도와 이런 걸 좀 맞춰서 더불어 함께 최대한의 지금의 국민의당 의원들의
한 3분의 2는 그래도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 추진을 하는 게 좋겠고 그러려고 그러면 본인의 욕심을 개인적 야심은 좀 버리고 한국 정치 발전에 그래도 이 3당 제3당을 예. 이렇게 정착시킨 정치인으로 예. 나는 역사에 남아도 좋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통합이 됐던 연대가 됐던 예. 이렇게 좀 추진을 말씀이세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이 옳으냐 그르냐는 일단 떠나고 차치하고 예. 그걸 차치하고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좀 고통스럽더라도 설득을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네, 그렇죠. 지금은 너무 대표 맘대로 확 드라이브를 걸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당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지금 꼭 통합 안 해도 이 지금 국민의당 자체가 사실은 캐스팅 보트를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인사 이거 동의 청문 같은 데서 국민의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헌재 소장은 낙마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도 쥐고 있어요. 전 그 역할을 그래도 하는 게 지금 상당히 국민당이 중요한 역할을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 전국에서 또 지금 다 120석, 1석, 10몇 석 이런 구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통합을 그렇게 서둘러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제가 보기엔 너무 서둘른다. 서둘르는 게 본인의 아직도 그 마음을 좀 못 비워서 저런 게 아닌가. 대선 욕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 지금 대선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냐.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런 생각. 알겠습니다. 이거 전제는 있습니다. 우리 유인태 전 수석께서는 반드시 3당. 3당이 좀 굳건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신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다. 중요하죠. 중요하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 국민의당 분들은 좀 알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한동안은 이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각기 좀 연대할 건 연대하면서 정책 연대, 정책 연대하고 이러고 갈 겁니다. 그렇게 금방 소리가 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금방 갈라지고 합치고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됐는데 한 가지만 좀 예측을 부탁드릴게요. 전병헌 전 수석의 후임이 필요합니다. 이제 곧 골라야 됩니다. 혹시 좀 염두에 두고 계신 분 추천할 만한 인물 보이십니까? 저는 염두에 뒀다기보다 지금 안 해도 전직 초선들이 비서관을 하는 게 저게 비정상이에요. 물론 젊은 사람이 노원에 가서 비서관이라도 한 달에 비서관 1급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거의 장관급에 준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이 1급. 그래 저는 지금 청와대 안에 전직 의원 중에 대야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무수석을 하는 게 그게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전직 의원이 너무 많아요. 비서관에. 굉장히 많으니까 이 중에서 대야. 어차피 정무수석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조율이니까요. 그 정치권 조율을 잘 해낼 수 있는 인물을 발탁했으면 좋겠다. 내부 발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조건이요. 저한테 정무수석을 하려고 그러면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고 해야 물론이죠. 야당 의원들도 상대를 하지. 저거 어디 꽂아놓은 보리자루라 그러면요. 옛날처럼 정무수석이 과거 군사정권 때처럼 돈을 줘요. 아니면은 무슨 검찰에 혐의를 갖다가 없는 걸로. 그런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한 가지 그래도 저 친구는 그 대통령하고는 잘 통해. 그런 사람. 그래야 이제 야당 의원도 이거 좀 대통령 이건 이러라고 그래라. 대통령한테 이 말 좀 전해줘. 이게 통해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정무수석의 정치권을 상대하려고 그러면 우선 대통령하고 신임이 두텁다고 하는 게 전제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좀 이렇게 겸손하고, 그건 기본이고요. 그런 거 기본이고. 자, 보입니까 그런 인물? 지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청와대. 많이 있습니까? 전직 의원들. 그건 청와대 고민 많이 안 해도 되겠네요.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리 시간 끊는지 모르겠어. 두고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유인태 전 수석, 유인태 전 의원님 오늘 오랜만에 나와서 유쾌한 시간 그리고 정치판을 아주 명쾌하게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 틀릴 거예요 아마. 한 달 뒤에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태 전 의원, 유인태 전 수석이었습니다.
이 코너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한 달에 한 번 귀한 패널 모시고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 땡땡땡.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를 한 분 모셨어요. 유신 정권의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이죠. 민청학령 사건에 연루돼서 사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 후에 삼선 의원을 지내셨고 노무현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분입니다. 유인태 전 수석, 유인태 전 의원, 오늘 월간 유인태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 수석, 전 의원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의원이 수석보다 조금 높은 자리. 아니, 의원이 청와대 수석보다 높아요? 아니, 수석은 차관급이고 의원은 원래 장관 내지는 장관과 차관 중간쯤으로. 그렇게 되는 거군요. 직급으로 따지면. 직급으로, 그렇죠. 그럼 의원으로 불러드려야 돼요. 아무렇게나. 이미지는 의원이 더 나쁘고. 이미지는 나쁘고. 고르세요. 그럼 이미지입니까? 직급입니까?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러면 이미지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유인태 전 수석으로 가겠습니다. 얘기할 게 많은데 어떤 얘기부터 좀 풀어볼까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셨잖아요. 특활비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특활비. 그때도 당연히 청와대 특활비라는 게 있었죠? 있죠. 쓰셨죠? 그럼요. 쓰셨죠. 근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가 되는 건 국정원의 특활비를 박근혜 대통령이 갖다 썼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주 주기적으로 상납받아서 매달 1억 원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그 특활비가 제가 알기로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쓰는 게 관행이었고. 국정원 것을? 국정원 예산을. 그래서 저 강삼재 그때 사무총장인가가 총선 때 그 지원한 자금이 국정원 돈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여튼 그때까지는 관행이었다. YS때까지는. 근데 이제 저는 김대중 정부의 속사정까지는 잘 모르지만 박지원 의원이 증언한 바에 하면 김대중 정부부터 없어졌다고 그랬고. 없어졌다. 저희 때는 그 전에 청와대 수석들 같으면은 이제 사람들 만나는데 만나기가 좀 거북하잖아요. 얼굴이 알려져 있고. 근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저는 어디 호텔의 비즈니스룸 잠깐 빌려서 보든지 아니면 조용한 커피숍을 해서 만나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롯데 호텔, 플라자 호텔, 외 조선 호텔 그 시청 근처에 가까운데 그 수석들 방이 있었어요. 그것도 미팅을 위한. 사람 만나고 그것도 다 국정원이 이제 그 임대한 방을 수석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전까지 일종의 관행이었는데 우리 땐 그것도 없어가지고 저는 하여튼 사람 만날 때 참 그 어디 눈에 안 띄는 커피숍 찾고 하느라고 고생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참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YS 때까지는 유명한 호텔에 수석 방을 하나 대여를 국정원이 해줬다. 모든 수석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주요 수석들, 정무수석, 대인관계 이렇게 하는. 하여튼 국정원 예산이니까. 4,5천씩을 특활비로 받았는데 그걸 내가 생활비로 집에다 갖다 줬다라고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죠. 특활비 이거 그러면 그때 유용했다는 얘기냐 홍준표 대표가. 그러자 유용했다는 건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집에다 갖다 준 적은 없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 17대 국회에서 행자위원장을 할 때 그 친구가 환노위원장을. 홍준표 대표가. 거기도 상임위원장을 하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인연으로 좀 아는 사이인데 사람이 저래 구질구질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원래 또 구질구질까지 얘기해. 아니요. 좀 화끈한 친구였다고. 그때는 나 인간적으로 괜찮게 본 친구인데 지금 나이가 아직 소위 지공이 아직 안 됐어요. 지공이 뭔지 모르시나? 지공이 지하철 공짜 타는 나이가 아직 안 돼서 만 65세가 되면 지공선사라고 그러는데 걱정이 말을 지가 엊그제 한 말을 가지고 오늘 또 뒤집고 그 기억을 한다고 그러면 저런 말을 못할 거 아니냐. 저렇게 말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요새 좀 걱정스러워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나가서. 그냥 여기서만 걱정하지 어디 마시고. 외국가 있다 그러고. 저같이 별 볼 일은 없는 놈이 전화하면 바꿨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유인태 전 수석. 말씀이 그냥 거침이 없으세요.
아니 이럴 바에는 그럼 아예 특활비 없애버리자 이런 청취자 의견도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아주 없앨 수는 없을 없어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돼요. 현실적으로 좀 비밀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요? 이 일하다 업무를 보면?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뭐 정보기관 같은데 국정원 예, 예산 예. 같은 데서 예. 특수활동비를 없애자 그러면 사실은 그 제대로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특활비를 없애자는 건 아니고 예, 예. 그 얘기는 좀 너무 그건 좀 극단적이고. 예, 극단적이고 그 투명성을 좀 더 이렇게 높여가고 그렇죠. 특수활동비 자체 항목의 예산은 지금보다 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냐. 공개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기록을 하게 해서 최소한의 양심적 장치라도 예. 집에 가서 그러니까 그 생활비로 보태 쓰는 이런 건 없게끔 예. 할 수 있진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도 드네요. 예. 그래요. 특활비 얘기했습니다. 네. 요즘 정치판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정당들의 그 모습은? 글쎄, 참, 결국 야당이 건강해야 이 우리 정치가 바로 가고 여당도 청와대도 가게 돼 있는데 지금 제1야당의 모습이 그렇게 조금 더 상식을 좀 찾아서 좀 건강한 그 견제자의 역할을 좀 해주길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 보시면 그렇게 자유한국당이 비상식적이라고 보세요? 또 그 얘기하면 아까 계속 제가 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충분히 하셨어요. 했으니까 충분히 하셨어요. 이렇게 우려를 또 얘기해야 되니까 반복하지 않겠고요. 조금 더 좀 이성을 찾아서 좀 상식을 회복해서 이 제대로 견제할 부분은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할까 하는 걸 좀 무조건 다 모든 걸 그냥 반대만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 처음으로 어제 헌재 소장 적격으로 같이 한 거는 이진성 소장. 물론 뭐 헌법재판관을 자기들 정부 때 지명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렇죠. 협조할 건 하고 강력하게 좀 비판할 건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그 야당의 목소리에 청와대도 좀 더 귀를 기울일 텐데 지금은 별로 귀를 기울이게끔 처신을 하지 않는 게 저는 사실 우리 정치 발전에 참 걱정스러운 대목이라고 봅니다. 제1야당이 건강하게 힘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말하자면 사실 지지율도 말해주잖아요.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우려스럽다는 말씀. 건강해지길 바란다는 바람이시네요. 잘 되길 바란다는 지지율 한 30%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좀 잘해가지고. 14, 15 왔다 갔다 하죠. 잘해서 자유한국당이 30은 나와야 이게 청와대도 건강하게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쭉 나갈 수 있다는 말씀. 그리고 한 30% 돼야 이제 그 자기 지지층들 중에는 합리적 보수도 있고 중도 보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그분들의 눈치도 좀 보는데 지금 저 지지율에서는 아주 그 극단적인 콘크리트 지지율. 그 사람들의 그 눈치만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저렇게 전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 빨리 거기서 좀 벗어나서 좀 그 상식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치판 중에서도 제1야당의 건강성 회복을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아주셨어요. 그 밖에 이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통합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통합 문제. 하여튼 3당도 그동안의 양당 체제가 가졌던 폐해가 크기 때문에 3당이 좀 건강하게 자리 잡는 거. 그거는 이제 그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안철수 지금 대표가 이 안철수 현상을 만들 때 새정치와 그 총선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나와가지고 저 국민의당을 만들었을 때는 사실상 안철수 현상을 지지할 때 했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말하자면 저 호남에서 지역구를 거의 뭐 쓸다시피 할 때도 거기에서 가장 장년층의 지지를 받았고 호남에서도 원래 새정치를 안철수 현상이 생겼을 때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는 완전히 지지층의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정치 행보를 하기가 깝깝해진 거죠. 깝깝해졌는데 다만 지금 저렇게 통합이라고 하는 게요. 옛날에 지역 맹주들이
뭐 일본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오야 맘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리더 맘대로. 이것도 미국 말이군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말로. 뭐 그냥 우두머리. 우리 세대는 그냥 그걸 오야 맘대로 한다고 예. 하는데. 아이고, 야, 상김 시대야. 그 사람 도장이 들어간 공천장 가지면은 배지를 할 때가 몇십 군데 이상 됐던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시대는 갔잖아요. 갔어요, 예, 이제. 예. 갔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 뭐 어느 정치 지도자의 공천장 가지고 안전하게 당선될 곳이 몇 군데라도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그나마 예. 마지막 그 세대입니까? 마지막 그래도 박근혜 공천장 가지만 당선될 때가 한 열 몇 군데는 예, 그게 그럼요. 마지막 정치인일 거 아니겠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통합이라고 하는 거를 그 서둘러서는 안 되고 그 제일 그 안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가 혼자 결정을 하고 뭐 어디 기업의 CEO 대주주가 혼자 그 결단하듯이 예. 사실 탈당도 그렇고 국민의당 창당도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잖아요. 함께 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번에도 통합을 저렇게 밀어붙여가지고는 저는 제 3당이 저는 잘 그 건재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예. 오히려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조금 이 운반하는 과정을 예. 잘 속도와 이런 걸 좀 맞춰서 더불어 함께 최대한의 지금의 국민의당 의원들의 한 3분의 2는 그래도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 추진을 하는 게 좋겠고 그러려고 그러면 본인의 욕심을 개인적 야심은 좀 버리고 한국 정치 발전에 그래도 이 3당 제3당을 예. 이렇게 정착시킨 정치인으로 예. 나는 역사에 남아도 좋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통합이 됐던 연대가 됐던 이렇게 좀 추진을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이 옳으냐 그르냐는 일단 떠나고 차치하고 그걸 차치하고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좀 고통스럽더라도 설득을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네, 그렇죠. 지금은 너무 대표 맘대로 확 드라이브를 걸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당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지금 꼭 통합 안 해도 이 지금 국민의당 자체가 사실은 캐스팅 보트를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인사 이거 동의 청문 같은 데서 국민의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헌재 소장은 낙마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도 쥐고 있어요. 전 그 역할을 그래도 하는 게 지금 상당히 국민의당이 중요한 역할을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 전국에서 또 지금 다 120석, 1석, 10몇 석 이런 구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통합을 그렇게 서둘러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제가 보기엔 너무 서둘른다. 서둘르는 게 본인의 아직도 그 마음을 좀 못 비워서 저런 게 아닌가. 대선 욕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 지금 대선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냐.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런 생각. 알겠습니다. 이거 전제는 있습니다. 우리 유인태 전 수석께서는 반드시 3당. 3당이 좀 굳건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신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다. 중요하죠. 중요하다는. 그런 식으로 현금으로도 갖다 쓰고 호텔 방 같은 거 임대료를 대납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하여튼 우리 정부에서는 일체 없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없었고 없었고 수석들한테 월 한 500만 원 이제 특활비가 줘주는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월 5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500을 어떤 식으로 씁니까? 근데 그거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해서 전 수석 보좌관들을 모아놓고 우리 저 역사에 당당합시다. 투명합시다. 그러니까 이 특활비를 전부 내역을 적어서 기록관에 남기자. 기록에. 그래 우리 때 노무현 정부에서 수석들이 쓴 특활비 내역은 국가기록원에 다 보관이 돼 있어요. 특활비라는 거는 그렇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특활비라고 떼놓는 건데 그것도 기록하자. 하자고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제안을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500을 받으면 아마 주로 기자들하고 밥 먹는데 제일 많이 그 돈이.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은 상대한테 내시호하기가 참 그러니까. 그거야 그래. 난 그때 짐승이라고 그랬잖아. 짐승들하고 밥 먹으면 사람이 내게 돼 있었어요. 지금 기자들 듣고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원래 기자들한테 좀 짐승기가 있잖아요. 야수 같죠. 거칠죠. 그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500이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무수석은 만나는 사람, 만나는 게 일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국정원 예산을 갖다가 청와대 갖다 쓰는 관행은 없어졌는데. 자,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청와대 국정원의 예산을 갖다가 청와대가 쓰는 그 특활비는 DJ 정부부터는 없어졌다. 그렇게. 청와대의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특활비를 청와대가 쓰는 건데도 기록을 다 남겼다. 다 하자고 그래서 다 남겼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국정원 것을 갖다 쓰는 거는 관행은 또 언제 부활된 걸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 때입니까? 이거는 제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뭐 국정원 이 조사를 하다가 그 청와대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갖다가 공식적으로 썼다기보다 물론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뭐 3인방만 알고 다른 그 소위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오는 것도 모르고 어디에 쓰였는지도 지금 몰라요. 더더군다나 말이죠. 저는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 관행인데 그게 뭔 죄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 아시다시피 60 무렵까지는 우리나라 고문이라는 게 아주 그 횡행했잖아요. 고문? 그렇죠. 뭐 절도범도 잡혀 들어오면 전기고문, 물고문. 뭐 경찰서 들어가면 우선 두드려 패기부터 했어요. 뭐 그렇게 자백하라고. 자, 고문하는 게 수사관에서 관행이니까 그거 왜 지금 고문한 걸 가지고 요새 누가 고문을 했다고 치면은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꼴이나 마찬가지다. 과거에 다 고문했는데. 고문 다 해서 예전에 전기고문, 물고문에서 자백받았는데 고문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홍준표 대표가요.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에 매달 한